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을 할 때는 내성적이라고 얘기하면 많이 안 믿으세요. 왜냐면 강연할 때는 좀 외향적인 모습을 막 억지로 끌어내서 쓰거든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제 모습이 좀 더 진짜 제 자신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내성적인 여행자라는 제목을 지어준 그 편집자가 제 글에 내성적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의 내향적인 성격이 여행을 하면서 많이 좀 외향적으로 바뀐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성적인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내성적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사실은 전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집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였던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가면 온갖 위험과 모험과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고 나면 내성적인 저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모험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저에게 아주 내향적이었던 저에게 외향적인 삶의 소중함을 알려준 것도 여행이고, 또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글쓰기가 굉장히 큰 무기인 것 같아요. 글을 쓰지 않았으면 저는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거든요. 우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글을 쓴다는 행위를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글쓰기가 내성적인 사람한테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저의 내성적인 성격 그 자체를 굳이 고치지 않고 사랑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하고, 또 여행하는 삶, 여행자의 글쓰기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여행 초보였을 때는 여행이 약간 그 공부의 확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책에서만 나오던 내용들을, 책이나 영화나 TV로 보던 것들을 정말 거기 가서 확인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는 즐거움, 현장성,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했을 때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명한 건물들이나 잘 알려진, 너무나 사람들이 보고 싶은 어떤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런 풍경들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어느 나라에 가도 굉장히 비슷한 풍경들이 있거든요. 사람 사는 이야기들, 유명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곳들, 그리고 골목길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국적인 풍경, 멋진 막 스펙터클이라고 하잖아요.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끌리다가 점점 어느 나라에 가도 사실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 사는 풍경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예, 유명한 곳에서 유명하지 않은 곳으로 점점 더 사람이 적은 관광지가 아닌 곳에 더 관심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 격언이 하나 있는데, 너무 빨리 걷지 마라,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어라 라는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아프리카의 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엄청 급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여행을 할 때는 많은 장소에 가고 싶었어요. 많은 장소에 한꺼번에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옛날 여행 상품들을 보면 막 5개국 11일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좋은 상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비엔나와 파리와 베니스가 머릿속에서 막 섞여서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장소에 대한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빨리 걷지 마라, 영원히 따라올 시간을 주어라 라는 것은 한 장소에 대해서 오래오래 생각할 기회, 여유,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너무 빨리 걷는 여행, 너무 빨리 그리고 스쳐가는 여행을 했던 거죠. 패키지 여행을 하면 아무래도 한 장소에 있는 장소가 그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혼자 다니면서 또는 둘이 다니면서 소규모로 여행하면서 한 장소에 오래오래 머무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글을 쓸 소재도 생기고요. 또 한 도시에 대한 어떤 그 저만의 생각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계획을 덜 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계획에 주눅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스스로가 사장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노동자처럼 막 부려먹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막 스케줄의 압박감에 시달리게 하다 보니까 계획을 안 세우면 불안해요.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이제 계획을 덜 세우는 여행이 좋아진 이유가 자꾸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처음 보는 풍경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면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어야 정말로 의외성이 가득하고 우연의 몸을 맡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두리번거리고 마음껏 계획을 바꾸고 있는 계획도 다 어그러뜨려 버리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노마드적인 그런 여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행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행에 대한 글을 쓰긴 하는데 여행 작가라는 말에는 좀 움찔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작가가 직업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일은 문학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고 또 심리학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고 좀 통칭하면 에세이 작가인데 에세이 작가로서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행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문학 평론가로 굉장히 막 바쁘지만 굉장히 실속 없이 살았을 때는 안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게 정말 힘들었고 이제 여행은 돈과 시간의 문제니까요. 돈과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험이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이 글쓰기 이 작가로서의 삶이 좀 안정되고 나서 여행을 더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작가로 돈을 벌어서 뭔가 삶의 안정을 얻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도전을 하시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물론 작가가 된 것은 되게 기쁘지만 이 작가로 활동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고 청탁을 받잖아요.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특히 20대 때는 굉장히 그게 심했었는데 열정페이 시절이었던 거죠.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한 글쓰기를 한 거죠. 근데 생존을 위한 글쓰기를 해도 그게 최대한 그래도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글을 최대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그 가난과 막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또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부모님의 반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어떤 블리스, 기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정말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좀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어려운 점이 많을수록 기억에 더 많이 남더라고요. 만약에 쉽게 여행을 다니고 런던이나 파리나 로마 같은 유명한 곳만 다녔으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관심사가 점점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장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 한국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게 되면서 고의 취재가 이제 10년이 넘게 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예상 밖으로 참 복잡해진 여행의 루트 덕분에 고생을 많이 할수록 더욱 뭔가 독자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여행이지만 여행에만 그치지 않는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건 뭐냐면,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비난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흐가 극복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많이 욕을 먹을수록, 많이 비난받을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좀 더 대중적인 작품을 쓰려는 고민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다워지는 방법, 오히려 빈센트 반 고흐적인 어떤 자기만의 아우라를 찾기 위해서 더 분투했던 고흐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감동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는 글을 왜 그렇게 쓰니? 너는 그림을 왜 그렇게 그리니? 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말을 안 듣니?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더라도 결국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창조성을 구현해내고 자기만의 아우라를 창조해내는 것 같아요. 헤세와 고흐와 또는 베토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에고가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사회적 자아가 아무리 어떤 대세나 유행에 휘둘리더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셀프, 자기만의 길을, 내면의 자기를 지켜나가는 과정인데, 고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흐가 살았던 곳이나 그림이 전시된 곳을 계속 여행하면서 고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특히 여행에 대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그 인물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흐를 처음에 사랑했을 때보다도 고흐에 대한 책을 쓰고 여행을 그렇게 10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난 지금이 더 많이 고흐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면 좀 하다가 시들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본이라는 도시는 베토벤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을 그냥 여행하면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단조로워 보여요. 다른 독일의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분하고, 뭔가 좀 단조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베토벤이라는 그 어떤 열정의 대상, 제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베토벤에 관련된 장소를 먼저 취재한 거예요. 본에서 베토벤 하우스가 있거든요. 베토벤이 태어나고 막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음악 공부를 했던 시절, 방에 갇혀가지고 막 너 이 바이올린 다 외울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마 하면서 막 아버지가 때리고 감금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베토벤 전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읽어가면 그 장소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파리도 많은 분들이 가시지만 파리를 너무나 이제 여행 책자의 정보 중심으로 다니시면 생각보다 멋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리에서 뭔가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을 찾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빅토르 위고였고, 또 파리는 화가들이 많았잖아요. 화가들이 많았으니까 화가를 한 사람 고르시면, 예를 들어 모네를 고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파리에서 모네 투어를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네의 그림이 있는 미술관들을 중심으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만 다니시지 말고 파리 근처에 지베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파리를 여행하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지베른이라는 곳에 가면, 모네가 평생 동안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서 스케치하려면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화가들한테는 그게 좀 일이에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 그 무거운 화구를 짊어지고 여행을 다니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네가 이제 나이도 들고 점점 더 체력이 딸리면서 집에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베르니에 정착을 한 것인데, 그 지베르니가 원래는 300명밖에 없는 마을이었대요. 정말 작은 마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300만 명이 온대요. 300만 명이 왜 오냐면 모네를 알기 위해서. 모네가 살았던 그 지베르니의 정원에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가 지베른이라는 마을에 운명을 바꾼 거죠. 정말 공벽진 마을에서 최고의 관광도시를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모네의 집밖에는 유명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아름다워진 거죠. 모네로 인해서. 이게 예술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막 글을 쓰고 싶어지고, 예. 이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알게 되니까 훨씬 더 글쓰기의 열정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사람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행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도 천천히 이제 끊어서 가면 되니까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못하면 또 후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천천히 여행을 다니면서 취재를 장기적인 취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번 가보고 글을 써보면 아무래도 글이 좀 얇게 나와요. 예, 글이 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고 여러 번 가보고 오래 머문 곳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에피소드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여행의 장소만 조사하시지 말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인물의 역사를 조사해 보시면 훨씬 더 할 얘기가 많고 그리고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자로서의 글쓰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오래 하는 방법은 역사와 문학과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과 뭔가 관련된 장소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행할 곳이 무궁무진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여행을 하면 어느 순간 여행이 지겨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행을 더 많이 해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은 게 여행인 이유는 계속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글쓰기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장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토포필리아라고 해요. 토포스는 장소고 필리아는 사랑인데 토포필리아는 장소에 대한 사랑인데 이 장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에 대한 사랑이 커지도록 만드는 것은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예, 그 장소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가 전혀 유명하지 않아도 그 도시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 때문이었어요. 예. 예를 들면 아를 같은 곳은 물론 아르이 원래 유명하긴 해요. 그런데 아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우가 거기서 고갱과 함께 살기도 했고 또 고갱과 막 싸우다가 귀를 자르기도 했고 그리고 고우가 가장 많이 고생한 곳이기도 해요. 귀를 자르고 요양원에서 쉬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과 사이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고우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고우가 아르에서 결정적으로 자기만의 그림 스타일을 가지게 돼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아니면 그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 강에 별빛이 막 비치는 이게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르의 힘이기도 하고 고갱과 함께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가 더욱 확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자기만의 아우라를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아르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행을 하다 보면 장소에 대한 사랑과 그 장소에 얽힌 예술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제 삶에 대한 사랑이 같이 커지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기차를 타면 글이 되게 잘 써지더라고요. 예. 그 유럽에서 그 유레일 패스를 끊어서 다니는 것의 기쁨은 아무 도시나 갈 수 있거든요. 예. 유레일 글로벌 패스를 끊으면 아무 도시나 정말 27개국인가요? 예. 엄청나게 많은 유럽 도시들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차에서 글을 쓰고 있으면 마치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아닌 곳을 여행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경계를 쉽게 넘고 그리고 잠깐만 졸면 갑자기 국경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도 글을 쓰고 비행기에서도 글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 막 광장에서 사람들 왁자지껄한데 앉을 데도 없는데 분수 같은 데서 막 대충 걸터 앉아서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막 급하니까 원고 마감이 급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쓴 글들이 나중에 보면 되게 뭔가 싱그러운 영감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틀어박혀서 쓸 때는 편하긴 한데 그 대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하면 그 장소가 주는 어떤 새로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에피소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이 잘 안 써진다 싶으면 장소를 옮겨보세요. 예, 심지어 집에서도 의자라도 바꿔서 앉아보세요. 예, 창가 근처에도 앉아보고 부엌에 앉아서 글을 쓰면 또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장소를 이동하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참 장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삶이 장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꾸미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지출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자동차랑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집이 중요한 이유는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일단 더 깨끗하고 좀 아름답고 뭔가 계속 있고 싶은, 예. 그러니까 집을 카페처럼 서재처럼 꾸미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는 집에서도 외출한 듯한 느낌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집이지만 그 안에서 마치 집 안을 여행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에서도 여행하는 느낌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 여행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여행기도 많이 읽어보게 돼요. 예. 어떤 대체제가 되는 거죠. 여행을 못하니까 여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옛날 여행기라도 지금 읽으면 마치 가상의 세계 속에서 여행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방구석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의 글쓰기를 읽다 보면 함께 여행하는 느낌이 되니까,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여행하는 느낌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지에서 콘서트나 공연 같은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억들은 그 자리에서 그 감동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메모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여행의 디테일은 많이 사라지는데 감동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이 진짜 끝나는 게 여행에 대해서 글을 써야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글을 쓰면 비로소 그 여행이 정리되고,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고, 그 여행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이제 회상하면서 창조하는 거죠. 예, 회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감성적인 부분만 강조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그냥 베를린을 여행하면서 베를린에 대해서 그냥 급하게 쓰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용이 너무 감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탄탄한 글쓰기, 오래가는 글쓰기를 하려면은 갔다 와서도 또 조사해야 돼요. 갔다 와서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나, 아니면 갔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다시 뭐 책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나중에 사후적으로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 알지를 못해요. 너무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많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더 그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장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해보시고 책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인터넷보다는 책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틀린 자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감성만을 위주로 글을 쓰면 쓸 때는 재밌는데 쓰고 나면 약간 공허한 글쓰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여행에 대한 자료라든지, 예를 들어 파리를 여행할 때 저는 그 레미제라블을 같이 읽었어요. 예. 레미제라블이 이제 워낙 길긴 한데 다행히 전자책을, 교보 전자책을 가지고 가서 그 전자책을 읽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또 노트르담의 곡주로 잘 알려진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 장소가 불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막 우리 고향이 불탄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불이 났어? 그러고 놀라기는 하지만 가슴이 막 미친 듯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여행을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도 읽고 글도 썼던 장소에 대해서는 마치 나의 고향처럼 내가 사는 곳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바로 장소에 대한 애정이고, 그래서 또 더 많은 쓸 이야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파리에 갔을 때는 이제 노틀담 대성당을 다시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복원하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도 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노틀담의 곱추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 굉장히 긴 소설이에요.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 속에 그 정말 이 장애를 가진 그 주인공, 곱추이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그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자신이 사랑을 위해서 죽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글을 쓰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책과 장소를 함께 뭐랄까요, 콤비네이션을 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더 오래 기억되는 여행기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게 어렵고, 시작도 어렵지만 마무리는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무리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외부의 강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수 제한이 있든지 아니면 마감 기한이 있든지 시간과 어떤 분량의 제한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긴장해서 그 분량 안에 반드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뭐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글을 쓰실 때는 마감과 그 마감 분량을 지켜야 돼요. 예, 지키지 않으면은 계속 끝없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더 계속 써야지, 그러면 글이 안 끝나요. 그리고 또 그 분량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글이 좀 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친구한테 한번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 날짜까지,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파리에 대해서 A4 3장 정도 글을 써야 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 계속 뭔가 고지를 해줘. 내가 만약에 안 쓰고 있으면 나를 괴롭혀줘. 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부탁을 해보세요. 혼자서는 좀 처음엔 어렵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버릇이 되면 혼자서도 강제가 되는데, 처음에 확실한 마감이 없을 때는 이게 점점 더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마감과 마감 분량이 있어야, 매수 제한이 있어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글의 마무리를 할 때는 어쩌면 저는 처음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은 좀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마무리가 흐지부지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는 괜찮아요. 시작은 좀 미미하더라도 그 끝이 창대하면 사람들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맨 끝에 넣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게 가운데 나왔으면 그 가운데 있는 문장을 뒤로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빈센트 나의 빈센트를 쓸 때는 이 문장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빈센트는 나에게 속삭인다. 가혹한 불운에 대한 가장 멋진 복수. 그것은 예술의 창조라고. 그러니까 가혹한 불운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빈센트가 저한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빈센트는 막 사랑도 못 받고 미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항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을 창조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서문의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때 확실히 나의 그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그 생각을 꼭 문장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무명 시절이 꽤 길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정여울 선생님은 뭔가 젊은 나이에 빨리 뭔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진짜 조금씩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막 진짜 원고료를 제대로 못 받은 적도 있었고요. 예, 출판사가 인쇄를 주기로 해놓고도 떼먹은 적도 있었어요. 예.
심지어 정말 나쁜 출판사들은 인쇄를 돈으로 안 주고 책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가혹한 그 시절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출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권리를 찾으면서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나를 지키면서 나의 자유도 추구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느 정도 방어도 하면서 자유로운 나의 글쓰기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지킬 때는 좀 단호해져야 되는데 자유로운 글쓰기를 해야 더 창조적인 모습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또 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유명해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나의 독자를 한 명씩 한 명씩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한 명의 독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 한 명의 독자가 내 글을 정말로 좋아해 주면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책을 선물해 줘요. 예, 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독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예, 원고 청탁도 계속 들어오게 된 게 첫 책을 내야 그게 일종의 명함 같은 역할을 해서 첫 책을 내야 그 다음 청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들고 수줍고 과연 이게 사람들이 봐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물론 정말 부러운 사람들은 첫 책부터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럽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책을 일단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책을 보고 이제 조금씩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글을 자주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이제 본인이 끝없이 매일매일 훈련을 하세요. 매일 글을 쓰고 그것을 뭐 인스타든 브런치든 계속 올리시면 독자는 늘게 돼 있어요. 예. 막 1000명씩 느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두 명씩 느는 게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언젠가는 나의 진짜 찐팬이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쓰면 글쓰기도 늘게 되고 독자들도 늘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좋은 작가들은 좋은 독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독자가 아닌데 좋은 작가가 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작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작가가 되고 나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나서도 책을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계속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써요. 그런데 유명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책 안 보고 그냥 자기만의 책을 계속 비슷한 책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자기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책도 찾아서 읽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고인물이 되지 않고 권태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창조적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작가가 되려면 좋은 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장소가 이제는 너무나 특별해지고 나만의 추억이 담긴 나만의 특별한 어떤 그 추억이 담긴 의미가 담긴 장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의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려면 이렇게 정말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여행책을 내시게 되면 독자들과 함께 자신이 갔던 여행지를 똑같이 다시 되짚어서 반복해서 가보시면 갔던 곳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새로운 곳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곳을 다시 한번 가봤을 때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감동을 다시 되살리는 여행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죽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도 저에게는 만나지 못했지만 친구인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책을 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흐는 그림을 그리고 또 편지도 썼잖아요. 고흐의 편지를 좋아해서 사실 그림도 저는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준 사람들의 특징은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류가 아직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의 글쓰기가 단지 막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정말 기뻐서 남들이 아무리 말려도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신나고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현실의 많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장소와 예술가를 연관시키는 그런 그 공부를 계속 하시면 분명히 여행할 수 있는 장소도 늘어날 것이고, 또 빈센트처럼 유명한 분뿐만 아니라 사실 유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를 해보시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훌륭한 예술가들을 찾아서 그들과 장소를 연결시키는 그런 여행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싶은 내성적인 여행자 정여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